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옷이 안 바뀌었죠. 사실은 하루에 두 강의를 같이 찍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조교하고 조교도 소개를 했고요. 과목교도 얘기를 했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습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률 10%, 수업 준비도 및 토론 참여율 1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인데 이 출석률하고 수업에 대한 준비도 및 토론 참여율 10%씩 합 20%는 여러분들 크게 너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실질 반영 아예 반영 안 한다는 건 아닌데요. 실질 반영률이 그리 높지 않다. 무시할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각각 40%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김현태 교수님과 협의가 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월요일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법 박영사에서 나온 행정법인데요. 지금 2판입니다. 2판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제가 쓴 행정법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박종수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현태 교수님이 쓰신 그 책들도 아주 잘 써져 있는 책입니다. 그 책들을 이용하셔도 전혀 지장 없다. 그러니까 어느 책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별 진도 계획하고 내용인데요.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이 행정법 일부분이 양은 많은데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진도가 못 나가는 수도 있겠다. 뒷부분에 있는 행정 절차나 행정 집행이 서로 하나만 하고 하나는 행정법 2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시 리뷰합니다.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절차,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로 가시면은 행정상 법률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이 행정 주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법인과 행정 주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 주체가 바로 법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이 민법에서 말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거다. 즉 권리 능력자는 법인이고 민법에서,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행정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은 권리 주체가 아니고, 그렇죠? 권리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권한만 갖는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이제 행정 객체라고 그랬고요. 일단 뭐 국민이나 주민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 자격법 관계가 있고요. 행정 조직법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작용법 관계에는 군법 관계하고 국고 관계가 있고, 행정조직법 관계에는 행정조직 내부 관계하고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법 관계는 다시 권력관계, 관리관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대응시키면은 권력관계에 관한 분쟁은 대략 항고 소송으로 해소가 되고요. 관리 관계에 관한 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고 관계는 이제 뭐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 내부 관계는 행정의 통일성의 원칙이라든지 뭐 개서제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원래 분쟁이 발생하면은 상급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지 소송이 있을 수 없다. 소송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이 소송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면은 권리 능력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는 소송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
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의 소송을 우리는 기관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자, 행정조직 내부 관계는 그렇고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는 일단 그 분쟁의 해결 방법이 법정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관임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 관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체임 사무라든지 자치 사무를 처리할 때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의 관계는 그 나머지 공법 관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자, 오늘은 행정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행정법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할 수 있을, 다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정이 뭐냐라는 게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 뭐냐,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국제 공법에 대응하는 국내 공법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뭐 크게 길게 설명할 일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이 뭐냐? 행정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거를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는데, 실정법에서 행정부가 하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부여되어 있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의 본질을 꿰뚫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입법부에서도, 즉 국회에서도요, 행정을 합니다. 그죠? 국회 사무처가 있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사법 행정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나 법원도 이 행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개념은 크게 학문적으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정은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행정의 개념 증표를 만들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한번 정의해보고 싶어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거를 그냥 행정이라고 하자라는 견해도 있고, 행정의 어떤 기관의 형태를 보고서 행정을 한번 판별해보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관 양태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게 참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소극설로 소극설의 입장에서 행정을 정의해보자. 이 정도 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행정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행정학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행정법 강의를 들을 때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입법과 사법을 제한 나머지 국가 작용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정을 분류를 해볼 텐데요. 주체에 따라서 어제 이제 행정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 주체는 국가가 있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가 있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인가요? 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먼저 국가가 하는 행정은, 국가는 이제 원래 시원적인, 그죠? 행정 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 행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이 자주적으로 지방의 행정을 행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자치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공법인 또는 뭐 공기업,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아서 행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위임행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어제가 아니군요. 월요일 날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관 위임 사무라는 것도 있고 단체 위임 사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무 또는 목적에 따라서 행정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국가의 역할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처음 생각했던 건 뭡니까? 아무것도 간섭 안 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일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려고 그랬던 거죠. 국가가 하는 거는 국방과 치안이죠. 요것만 개입해서 하자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뭐 이른바 경찰국가죠. 경찰국가 시대 때의 행정은 주로 질서 행정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겠죠. 이런 질서 행정이 원래의 행정의 본류가 됩니다. 즉 경찰법이 원래 행정법의 처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쯤 되면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이 사회에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그죠? 일종의 사회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수돗물도 공급해야 되죠. 전기도 공급해야 되죠. 이런 이 행정이 각광을 받고 중점이 질서행정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급부행정이라고 합니다. 급부행정. 주는 행정이죠. 그 다음에 유도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도 전략이 있는 거죠. 국가의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우리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인센티브도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제 유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국민들이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죠? 조기축구회에서도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회비가 없으면 조기축구회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하물며 국가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분담시킬 거냐. 이게 이제 세금, 조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런 걸 이제 공과행정이라고 합니다. 공과행정.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강의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적 수단을 이 공무원들한테 줘야지만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이 공사를 많이 합니다. 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리 교량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한테 맡겨서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달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보조적 활동 중에를 이제 주로 이제 조달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국가가요, 국민에게, 개인에게 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죠. 이런 말 앞으로 계속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제한, 의무 부담 이렇게 축약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 제한, 의무 부담 하는 행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침입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에게 어떤 급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의무를 면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익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침입적 행정하고 수익적 행정이 항상 하나의 행정으로 하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서로 섞여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양자가 구별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양자의 어떤 행정법의 원리들이, 적용되는 행정법 원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침입적 행정이냐 수익적 행정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적 기속에 의한 분류인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대 행정법에서는 그죠? 좀 고전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가 정한 의사를 법률에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의회가 행정부에게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해라라고 정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네가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A부터 B, C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앞에 거를 기속적 행정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거를 재량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약간 좀 특별한데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재량의 폭이 엄청 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는 이렇게 이 폭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로운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속적 행정과 재량적 행정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법적 통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속적 행정하고 재량적 행정은 사법 통제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수단에 의한 분류인데요. 권력적 행정하고 비권력적 행정이 있습니다. 권력적 행정은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 비해서 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거죠. 이런 수단을 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권력적 행정이 되는 거고요.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수단으로서 행정을 하는 거는 이제 비권력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법적 형식에 따라서 공법에 의한 행정이 있고요, 사법에 의한 행정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공법 행정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아주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공법 행정에는 다시 권력 작용, 관리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 행정을 우리는 이제 국고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설명 다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행정에 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겁니다. 자, 국가 작용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다. 고도의 정치성,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키워드입니다. 이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 행정작용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행정작용이라고 생각되면은 사법부의 사법부의 통제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처분이기만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분이라는 개념에 포섭되기만 하면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이. 그죠?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면은 이른바 당사자 소송으로 이 분쟁이 해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죠? 그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미쳐지기만 하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헌법 27조에서 말하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행정작용 중에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행정작용을 사법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요 의문의 궁극적인 사고방식은요, 이 권력이라는 게요.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국회에도 국민들이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도 국민의 선거의회에서 뽑힌 대통령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그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법 권력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법 권력은 의회나
행정부에 비해서 약화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권력입니다. 사법부는 소극적인 권력이고 법률에 기속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된 권력이지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너무 단순하게 설명해서 죄송한데 저는 일단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어떤 행정작용을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가 다 개입해도 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인 정당성 없는 사법부의 권력이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하고 사이의 충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통치행위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일단 통치행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적 통치행위와 법적 통치행위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통치행위를 우리는 법적 통치행위라고 하고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상의 통치행위도 있을 수 있겠죠. 후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전자만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후자는 뭐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라든지 뭐 영예의 수여. 영예의 수여는 뭐 사실적 통치행위가 될 텐데요. 그 서훈 취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 2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임면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이 사실적 통치 행위가 돼서 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이 법적 통치 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띄었는데 통치 행위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통치 행위로 분류가 되고, 그것이 국민에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상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건 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원리 사이의 충돌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뭐 당연히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과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통치행위라는 게 있다,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라는 게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이지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걸 일단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따르면은 이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따르면 법적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각하해야 한다든지, 그죠? 소송이 제기되면 각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법심사를 배제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논거가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견해들이 또 나눠지는데요. 먼저 사법자재설입니다. 사법자재설은 이 사법부는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데, 그죠? 정치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은 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이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하든 패소 판결을 하든 하긴 해야 됩니다. 그죠? 판결에 있어서의 무승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쪽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사법부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법자재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설은 이 통치행위, 즉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는 이 법률에 아까 기속적 행정과 재량적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의 이 기속 정도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합법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이 합목적성의 문제만 생긴다. 합법성의 문제, 즉 합법이냐 위법이냐 문제가 생겨야지만 사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생기지 않고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생기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고요. 내재적 한계설은 이 민주주의 원리, 헌법적인 원리들이 국민주권의 원리 뭐를 비롯한 뭐 민주주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권력분립의 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치주의 원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들 사이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도 한계가 있듯이 법치주의 원리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런 법치주의 원리의 한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재적 한계설 또는 권력분립설인데 보통의 경우에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견해, 즉 사법자재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을 결합해서 보통의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이 되는 겁니다. 재량행위설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오늘날에 있어서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행위설은 그 자체로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법자재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에 따라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이 되는 거고요. 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은 중간에 판시사항 그 중에서도 중간에 보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한 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죠?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있는 거죠. 긍정설에 있으면서 사법자재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판치사항에서요.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은요.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은 이 법치주의 원리상, 그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열기주의 또는 법정주의하고 개괄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 전전에 뭐 예컨대 일제시대 때에는 그 열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즉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법에 이러이러한 거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으면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열기주의, 법정주의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요. 처분이기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개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지. 예? 열기주의를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헌법상의 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뭐 통치행위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는 통치라면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통치행위론 부정설입니다.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이미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사법자재설이나 내재적 한계설에 입각하여 통치행위 이런 긍정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항상 계엄 상태였잖아요. 유신 때. 유신 때 항상 계엄 상태였는데 뭐 긴급조치나 뭐 이 계엄령을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3인 이상이 모이면은 뭐 처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령 포고령 위반죄가 되는 거죠. 포고령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집회를 한 사람을 기소를 하죠. 포고령 위반죄로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법원에 변소를 하겠죠. 계엄령이 위헌이다라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계엄령을 선포한 거 말고는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통치행위 이론, 그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거죠. 무조건. 그죠? 계엄령의 당부는 뭐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이제 운영이 돼 오다가요. 이제 뭐죠? 김영삼 정부나 뭐 김대중 정부 때에 이제 민주화가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판례가 다소 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5.18 사건이 뭔지를 알죠. 그죠? 예, 전두환 정권의 정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도륙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비상계엄의 확대 적용이고 선포였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제 반란죄라든지 이런 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전두환 씨의 항변이 뭐였냐면은 이거 뭐 통치행위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는 똑같은 논리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판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이제 유신 때로 돌아가서 유신 때 이제 긴급조치 위반죄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비상명령 중에 하나로서 긴급조치권을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권이 발령되면 그거는 대통령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리상의 효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비어 날조를 유포를 하면은 뭐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당시엔 다 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민화된 최근에 들어서서 재심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재심 사건의 쟁점은 이 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명령이 과연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문제잖아요.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뭐 통치행위라고 해서 이제 뭐 퉁쳤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사법자제를 안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들은 예는 대북 송금행위 사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김정일인가요? 김정일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박지원 씨가요. 박지원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나? 였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상의 이면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그 북한에다가 이제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한 거죠. 북한이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지 어려서 모르시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가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야당의 압력에 이제 굴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고 특별검사가 박지원 씨를 이 북한에다 뭐 경제적 지원을 하려면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이렇게 일종의 뒷돈이죠. 이면계약으로 뒷돈을 제공하는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고 그냥 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이 박지원 씨가 뭘 주장했냐면은 이건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고, 대법원은 뭐라고 답을 하냐. 아까 같은 답입니다. 이 사법자재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에 의해서 통치행위 이론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있다. 기존의 태도죠. 기존의 판례의 태도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해야 하며, 즉 통치행위 이런 긍정설에 있긴 하지만은 사법자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일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 할 수 있다는, 듣기에 따라서 좀 그렇죠. 사법부만 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이제 판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자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소원이 사법심사가 배제돼야 되니까 각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과감하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제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했는데, 통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국회의 법률을 제정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법률 만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돈을 다 차병으로 빼돌린 것을 어떻게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다. 시차를 두면 안 된다 해서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발령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또 판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저의 개인적 견해를 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날에서의 어떤 개괄주의, 행정소송에서의 개괄주의나 아니면 실질적인 법치주의, 재판 청구권 이런 걸 생각하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의 징계나 제명은 헌법 64조 제4항에서 아예 대놓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건 헌법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렇게 그러니까 제 결론대로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통치행위 이런 부정설에 입각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계엄령과 같은 경우는 요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건 심사 해야 된다. 요건 심사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나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고도의 정치성을 띄어서 이 재량이 넓은 경우가 당연히 있죠. 재량이 넓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법심사의 통제 밀도가 흐리다라는 겁니다.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넓은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법심사를 안 하는 거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가 보여준 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나마 이제 대북송금행위 사건에서 판례가 조금 변모해서 이 통치행위 이런 긍정설에 있긴 하지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판례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로 인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법심사를 자제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뒷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죠. 자칫하면 이게 어떤 자의적인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 뒷부분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만큼 진행됐나요? 40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에 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비디오 녹화를 된 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저랑 그 블랙보드인가요? 블랙보드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